아버지 인조가 두려워한 아들, 소현세자, 독살설의 전말. 소현세자, 조선의 왕세자이자 인조의 장남. 하지만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9년간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 있었고 귀국 2달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공식 기록은 말합니다. 학질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온몸이 검게 변했고 눈, 코, 입에서 피가 흘렀다니 정말 병으로 죽은 걸까. 게다가 이상하게도 그의 죽음을 전후해 조정은 침묵했고 아버지 인조는 냉담했습니다. 그의 부인과 자식들은 폐비되고 유배당했으며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죠. 병자호란의 굴욕 속에서 청나라로 끌려갔던 한세자. 그는 왜 청에서 조선의 희망이 되었고 왜 귀국하자마자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알고 보면 소현세자는 조선에서 가장 현대적 감각을 지닌 군주 후보였습니다. 서양 문물, 청나라의 개방성, 근대적 군사체제까지 직접 목격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개방성과 개혁이 지는 당시 보수적인 조정과 아버지 인조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궁중 최대의 미스터리, 소현세자 독살설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천문, 과학, 신앙, 그가 조선에 가져온 것들. 소현세자는 단순한 볼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심장부에서 9년 동안 머물며 조선의 누구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온몸으로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청황실과 가까운 위치에서 서양 선교사 아담 샬과 직접 교류하게 되죠. 이 아담 샬은 명청교책이 중국에서 천문, 역법, 수학을 개혁한 핵심 인물로 청황제조차 신뢰했던 서양의 과학자였습니다. 소현세자는 그와의 교류를 통해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당시 조선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접하게 됩니다. 그가 조선으로 들여온 것은 실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천주시래, 지구의, 수학원리 등 라틴어에서 번역돼 서양 서적 망원경 해시계, 자명종 천문도, 지구의 심지어 화포의 설계도까지. 이것은 단순히 외국의 진귀한 물건을 가져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조선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폐쇄적인 조선에서 개방적인 강국으로의 전환을 꿈꾸었고 그 출발점이 바로 과학과 지식의 근대화였던 것이죠. 특히 소현세자는 천주교 가톨릭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늘을 섬긴다는 유교적 세계관과 달리 천주교는 인간 평등과 내세의 구원을 말했으며 그는 이를 정치적 사상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긴 듯합니다. 실제로 그는 조선으로 귀국할 때 청나라에 머물던 조선인 출신, 신자 몇 명과 서양인 통역자를 함께 데려와 조정에 소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물은 인조와 조정대 소신료들에게는 곧 위험이었습니다. 서양 책은 이단이었고 망원경은 쓸모없는 장난감 취급을 받았으며 화포나 지구인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대부 사회에 만연한 성리학 중심주의, 그리고 청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소현세자가 가져온 문명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랑캐에게 배운 것을 왜 드리느냐? 개혁 앞에 노인벼. 소현세자는 귀국과 함께 수많은 서양 문물과 사상을 들여왔지만 그것이 조선의 체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그의 아버지 인조가 있었습니다. 인조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굴욕이라 불리는 병자호란을 겪은 왕입니다. 청나라에 무릎 꿇고 삼전도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치욕의 순간은 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그래서일까요? 인조는 청을 끝까지 오랑캐로 여기며 오히려 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명분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청은 결코 오랑캐가 아니다. 조선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 그는 오히려 청나라와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보다 실용과 생존을 먼저 말했습니다. 이는 인조의 입장에서 보면 왕권과 질서를 흔드는 대역죄에 가까웠습니다. 사대부들의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유지되던 조선의 사대 질서 속에서 청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갖는다는 건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조선의 정신을 배신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소현세자가 들여온 서양 문물과 천주교 사상은 유교의 통치 체계를 위협하는 이단 사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망원경과 자명종은 쓸데없는 외래 장난감이라 조롱받았고, 인간 평등을 이야기하는 천주교 서적은 신분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으로 분류됐습니다. 그의 주변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같은 시대 조선 조정은 이미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판이었고, 세자의 발언 하나, 제안 하나에도 정적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정치적으로 고립됐고, 청에서 데려온 신하들과 외국인 통역자들은 모두 조정의 탄압 대상이 됩니다. 세자는 차츰 말수를 줄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알아줄 사람 하나 없는 궁궐. 그는 매일같이 아버지, 인조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목숨을 좌우하는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졌죠. 소현세자는 조선을 바꾸려 했지만 조선은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꾸던 변화는 위협으로, 그가 가져온 미래는 배신으로 해석되었고, 그의 진심은 결국 고립과 비극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피를 흘리며 2달 만에 죽다. 1645년 봄, 소현세자가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세자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고, 단 사흘 만에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더니 한날 밤에 급사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학질, 오늘날로 말하면 말라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인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몸이 검게 변했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 선혈이 흘렀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자와 같았다. 왕세자의 시신 상태로는 너무도 기이하고 섬뜩한 기록입니다. 그의 시신을 직접 염습한 종친 이세화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외부에 알렸고, 곧바로 조정 안팎에서 독살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 왜 그토록 바랐던 귀국 이후 단 2달 만에 이토록 고통스럽고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가장 먼저 의심받은 인물은 세자를 치료했던 어의 이형익입니다. 인조가 직접 내린 명령으로 침을 놓은 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형익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싸듯 그의 책임을 덮었고, 그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입을 열 수 없도록 만들었죠. 조정은 조용히 세자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마저도 왕세자의 장례치고는 이례적일 정도로 간소했고, 세자빈 당신은 장례 후 바로 죄인처럼 유폐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막아버린 정치적 시그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조선은 그를 두려워했고 인조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미래를 스스로 제거한 비극이었을까요? 아버지 인조, 그는 왜 냉담했는가? 1645년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아버지 인조의 반응은 놀랍도록 차가웠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그를 치료하던 어의 이형익에게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직책을 유지하도록 보호했죠. 장례는 의례적으로만 치러졌고, 세자빈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반역 혐의로 모함을 받고 자결에 이릅니다. 세자의 세 아들 중 둘은 제주도로 유배되거나 사망하고, 막내 봉림대군만이 가까스로 살아남아 훗날 효종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인조가 세자의 존재 자체를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냉혹함이 가능했을까요? 정확한 사례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분명 정치적 불안입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돌아온 뒤 기존의 유교적 질서나 영나라에 대한 사대의 의식에 의문을 품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조와 조정 사대부들에게는 체제 전복에 가까운 발상이었죠. 인조는 이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명분을 모두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개혁을 외치는 아들은 자랑스러운 후계자가 아닌 정통성을 위협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즉, 인조는 소현세자를 자신의 실패를 반추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겼고, 그의 개혁 정신은 인조의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냉대는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억압의 연속이었던 셈입니다. 소현세자가 남긴 씨앗. 소현세자는 끝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개혁과 개방의 조선도 현실이 되지 못했죠. 그가 도입한 서양 서적과 과학기구는 곧 묻히거나 금서로 지정되었고, 가족들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과 같은 실학자들이 등장하며 소현세자의 사상과 문제의식이 다시 빛을 봅니다. 이들은 청은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니다라고 선언했고, 서양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실용주의와 개방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중심엔 소현세자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세계의 흐름을 보았고, 그 흐름에 조선을 올려놓고자 했던 선각자였습니다.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체제를 바꾸려 했고, 명분을 지키되 현실을 직시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서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은 근대화의 출발선을 200년 앞당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씨앗은 비극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작은 씨앗은 시간을 거쳐 실학과 북학, 그리고 19세기 개화사상으로 이어졌고, 결국 조선의 문을 서서히 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소현세자, 그는 비운의 세자였지만 동시에 조선이 가졌던 가장 앞선 눈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지 한 명의 세자가 요절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이 세상을 두려워한 죄, 그리고 변화를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선에 숨겨진 진실을 더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